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가 공개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나흘 만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민주당의 헌정 중단 시도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다소 수위 높은 요구이긴 했습니다만 예전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권 분열을 걱정하는 주변의 지적에 대한 고민까지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호응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고민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권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 먼저 한송원 기자가 한 대표 주장부터 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기존 제안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건 처음인데 김 여사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까지 공개된 만큼 기존 요구 수준으로는 전국 돌파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을 헌정 중단 시도라며 막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 선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이 이달 말쯤 관련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친한계에선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계속 쇄신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여권 분열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고민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근 전국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 움직임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친윤계에서도 국면 전환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깊은 성찰, 책임감을 언급했습니다. 친윤계에선 한동훈 대표의 사과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부 반발했지만 이견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11분 넘게 쇄신을 요구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헛기침을 하며 잠시 물을 마십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다. 추 원내대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당으로서 신뢰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점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적극적, 주도적으로 논란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해법 마련에 친윤계까지 가세한 건데 다만 분열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었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한 것이었고 한 대표는 최고위 회의 전 사전 회의 때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발언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친윤계 내에선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윤계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속도를 강조하는 친한계와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쇄신 요구에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혁 정책 추진, 대국민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힘든 데다 미국 대선, 북한군 파병 같은 대외 변수가 많아 이달 말쯤 돼야 직접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잘 마무리해달라며 내각을 독려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고 돌아온 한덕수 총리에게도 신속한 개혁 추진을 당부했는데 이를 한동훈 대표의 쇄신개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지방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미국 대선이나 북한군 파병과 같은 대외 변수가 많다며 당분간 정치 연합보다 정책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정책실과 안보실은 국정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은 2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달 말 각종 논란과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늦을수록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여야 대치, 야당의 장외 집회 등이 원인이기도 했습니다만 11년 만에 총리가 대독하는 모습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오늘 상황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집니다. 현직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건 11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대독시킨 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발언 도중엔 야당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노골적인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의 시정연설 참석 필요성을 언급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시는 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도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총리 대독이 선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이달 말쯤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와 대통령실의 고민까지 정치부 김아린 반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한 대표 요구사항, 생각보다 좀 강도가 셌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우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발언 순서 등 수위를 조절하려고 고심한 흔적도 눈에 띕니다. 발언은 셌는데 수위를 조절하려고 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다는 거죠? 일단은 발언 순서를 보시면요. 북한 파병 규탄,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롯한 헌정 중단 시도 이렇게 비판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인적 쇄신과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요, 대통령실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요. 한 대표 역시 단어 표현을 두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이런 표현이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한 대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당 대표에게 사과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까? 아직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기는 이달 말쯤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등 챙겨야 할 굵직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시간을 갖고 쇄신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5일과 25일에 잇따라 예정돼 있고 그 사이에 에이펙 등의 외교 일정도 있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일단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시켜서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기자회견이 될지 국민과의 대화가 될지 아직 그 형식은 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달 말쯤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있고 또 대응에 대해선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당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면 대통령의 선택지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한 대표와 친한계에 우회적인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 주말 첫 장외 집회 열었는데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를 했죠. 맞습니까? 저희가 인구 밀집도를 네. 분석하는 사이트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집회 당일 서울역에서 남대문까지 한 방향 차로를 메웠었는데 이게 대략 6,300여 제곱미터입니다. 사진 등을 바탕으로 1제곱미터당 5명씩 빼곡히 들어섰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대 인원수는 3만 1,000명 정도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떻게든 30만 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경찰은 어느 정도로 추산했습니까? 네, 집회 때마다 이런 인원수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경찰은 공식 추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17,000에서 2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과는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주와는 달리 시민단체와 함께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늘 집회하면은 몇 명이 모였다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숫자를 늘리는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의원을 이틀 연속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유태영 기자, 김 전 의원 조사 끝났습니까? 네, 조사가 시작된 지 11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이틀 총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도 대가성 공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 9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특히 검찰은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더해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입니다. 사기죄까지 적용하면 향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이 검사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촉구하자 즉각 화답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사부 검사 5명과 외부에서 파견 온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성관이 고발 10달이 넘었지만 아직 명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 씨의 일방적 폭로와 야당의 의혹 제기만 키우는 지지부진한 수사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지도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인원이라도 대폭 보강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수사팀 대폭 보강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TV조선과 통화에서 명씨 수사팀에 추가로 대검에서 검사 3, 4명을 더 파견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10명 안팎의 수사팀이 꾸려지는 건데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다 확인하겠다는 각오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중 누가 웃을지는 지금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초박빙이라는 얘기죠. 예상 유권자 절반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만큼 열기가 뜨겁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이태영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지금 폭풍 전야 같다고요? 네, 저는 지금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뉴욕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곳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상징하는 건물인데요. 그런 만큼 경비가 최근 삼엄해진 모습입니다. 트럼프 타워 인근 100m 반경 4차선 전부에 철제 바리케이드가 촘촘하게 설치됐고 폭력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24시간 타워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경합주 등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투표소와 개표소에 감시용 드론을 띄우고 저격수까지 배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7,8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정도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요. 판세는 여전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 구도입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 양자 대결에서 두 후보는 49대 49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모두가 경합주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 유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두 후보 모두 경합주에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경합주 미시간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투표 전날 오전인데요. 오늘 두 후보 모두 펜실베이니아에서 마무리 유세를 가지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대선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낮 2시부터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보통 며칠 뒤 나오지만 이번엔 초접전 양상이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7개 경합주와 백인 여성표가 승패를 좌우할 거란 예측인데요. 선거 일정과 관전 포인트 이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투표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낮 2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No one won the presidency without winning their party's vote in Dixville. 미국 내 시차가 있는 만큼 동부, 중부, 서부 지역 순으로 투표가 시작되고 한국 시간으로 6일 오후 3시쯤 마무리됩니다. 개표는 한국 시간 6일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되는데 주마다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에서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ust because things are so close in 2024 and it's so hard to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특히 경합주와 여성 유권자 표가 핵심입니다. 승리하려면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에선 이미 승부가 결정된 만큼 경합주 7곳이 사실상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백인 보수 여성표도 관건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낙태권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일부 해리스 쪽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첫 교전 또는 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요. 특수부대라는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을 놓고는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만여 명의 병사들 중 정예 병력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오죽 필승의 전투력은 오직 훈련을 통하여 마련되게 된다고 하시며 이처럼 고강도 훈련을 받는 폭풍군단 소속 장병들이 대거 러시아로 파병된 가운데 실제 정예군 수준은 10% 규모에 그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1000여 명을 제외한 북한군 대다수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어린 장병들이라며
실제 총알바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 당국은 이 같은 정보를 미국과도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북한 내부 동요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파병 장병 가족들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 노동자로 파견을 갔다는 식으로 거짓 통보를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는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 첫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자리에 전차 차단용 구덩이를 파고 높이 11m에 이르는 토성까지 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북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점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를 쉽게 허물고 남침할 수 있다고 보고 일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가림막 뒤로 화염과 함께 토사가 솟구칩니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일대에서 공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도로를 막는 장애물을 설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촬영한 경의선 모습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100m쯤 떨어진 지점에 전차를 막는 구덩이, 즉 대전차구가 좌우로 길게 나 있고 그 뒤로 마찬가지로 전차를 막기 위한 11m 높이의 토성도 생겼습니다. 동해선 역시 도로를 막는 대전차구 뒤편으로 5m 높이의 토성이 쌓였는데 군데군데 나무까지 심은 게 보입니다. 대전차구의 깊이는 각각 3m와 5m에 이릅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 간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하며 군사적 효용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작업을 완료했는데 공사 지점에 인공기를 설치했다가 사진 촬영 이후에 철수해 선전을 위한 목적도 있는 걸로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포근한 날씨였는데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쌀쌀해졌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현재 서울 기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저는 지금 외투를 입은 채 이곳 광화문 광장에 2시간 넘게 나와 있는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손이 시렵게 느껴질 정도로 추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 9시 22분 현재 서울의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10.9도를 기록 중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퇴근길 시민들도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너무너무 11월이 이렇게 더운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추우니까는 옷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진짜로. 오늘 낮부터 중국 북부지방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을 한반도로 몰고 왔습니다. 여기에 순간 시속 55km의 강풍까지 전국에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서울이 5도, 경기도 양주와 포천이 3도, 강원도 철원이 2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하루 새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일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번 추위는 입동인 목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 모레 서울은 4도, 경기도 양주와 동두천은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입동인 목요일 아침엔 서울이 2도를 기록하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문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일부 투숙객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문다혜 씨의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을 이용한 걸로 파악한 투숙객은 모두 3팀입니다.
경찰은 이 중 일부 투숙객들의 진술을 확보해 문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자체의 수사 의뢰, 시민단체의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불법 숙박업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투숙객과 영업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에도 연락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씨는 제주도의 단독주택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은 문 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고 구체적인 일정을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와 별도로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주지검은 전 남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죠. 이 피해자는 30대 여성 군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이 피해 여성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현역 장교였는데 말다툼을 벌이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오는 남성.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 어젯밤 7시쯤 서울 일원역 지하도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중령 진급 예정자로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의 모 군부대 안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0대 여성 군무원을 말다툼 끝에 살해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인근 공사장에서 여성의 시신을 훼손하고 하루 뒤 10여 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강원 화천으로 가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부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사흘 뒤 피의자는 다른 부대로 발령받았고 피해자는 지난달 군무원 계약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30대 장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에서 집에 머물고 있던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평소 반찬도 챙겨주면서 피해자와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위를 쳐다보며 두리번거리더니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며 배회합니다. 어젯밤 11시 21분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부인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우측 가슴 아래 부위에 자상 과다 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된 7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성이 집안에 침입하는 CCTV를 확보했고 피해자 자녀들은 CCTV 속 남성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 같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찾게 된 것이죠. 그렇게 15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은 평소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10년직이었습니다. 여간했을 때부터 알았다. 그 사람이 고아같이 살아가지고 뭐에 없으니까 이제 그 여간에 자면서 이제 누나 맹 그렇게 했는가 봐요. 잦았던 왕래 탓에 범행은 오히려 더 쉬웠습니다. 용의자는 대문 근처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 피해자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언니가 그렇게 담아서 주고 그렇게 좋게 살았다 이거. 이런 일이 나부는 게 믿을 놈 하나 없어. 경찰은 체포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경기 북부 일대에서 활동하던 20, 30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거나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문신이 드러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화환이 놓인 결혼식장 로비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선배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오자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술집에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거나 야외에서 옷을 벗고 야쿠자 문신을 드러낸 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활동해온 20, 30대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이들은 6년 전 조직을 결성해 합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불법 홀덤펍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조직 행동 강령에 따라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조폭 일당 수십 명은 이곳 교도소 주차장에서 소속 간부의 출소를 기다리며 새를 과시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북부에서 활동해온 에스파 조직원 24명을 검거해 1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흥 조직범죄 단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수사를 했고 이 조직을 와해시켰다는데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들을 가입시키는 신흥 조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끈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선 1, 2심의 유죄 선고를 뒤집은 건데요. 대법원은 다소 신체적 힘이 가해졌어도 체벌이 아니라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발표자로 정해지자 발표도 안 하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 급식실로 가자는 최모 담임교사의 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 교사는 야 일어나 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학생 어머니에겐 전화로 더 힘을 쓰면 다칠 것 같아 급식실로 데려갈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법원은 신체적인 힘을 사용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체벌이 아닌 타당한 교육행위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소 고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우려 속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들이 걱정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부산 불꽃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해마다 문제가 되었던 바가지 요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가격 점검에 나선다고 했지만 숙박요금은 1박에 170만 원, 식당 자릿세는 10만 원씩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한 호텔. 예약 사이트에 2인 기준 1박에 80만 원, 4인 기준 17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불꽃축제 좀 잘 보이는 자리로 혹시 좀 있을까요? 170만 원. 170만 원이요? 네. 기준이 4명인데 최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명당임을 강조합니다. 요쯤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 숙박업소도 대부분 평소보다 2배 넘게 금액을 올렸지만 빈방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객실은 없고 이제 욕조까지 있는 객실로 하셔야 돼요.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식당들은 음식값 외에 자릿세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뭐 자리값이 20만 원. 지역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지만 전부 다 바가지 요금 바람에 상당히 이미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격 그대로 토지만 하면 저희들 행정 처분할 수는 없거든요. 관련법 개정 없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권을 끊었는데 중간에 해지하려고 봤더니 돌려받는 돈이 턱없이 적어서 황당했던 분들 있으시죠.
200만 원을 내고 절반도 못 나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약 8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스포츠 시설의 환불 약관 실태를 소비자 탐사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필라테스 강사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트레이너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정 취소하고 일정 변경한 것 때문에 환불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환불 액수를 듣자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초 30회에 198만 원을 냈는데 남은 17번 강습에 대해 단 8만 2천 원만 돌려준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서비스 금액이 거의 없어요. 업체 측은 등록할 때 50% 가까이 할인해줬지만 환불은 정상가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위약금과 서비스라던 편의시설 이용료까지 붙이다 보니 실제 환불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갑자기 깨알 같은 약관을 들이대며 환불을 거의 안 해주는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환불해줄 금액이 없고 제가 이용한 거를 그 금액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제가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다. 6개월권이어가지고 3, 4개월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불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헬스장 약관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2개월 이용권을 할인가로 끄는 뒤 4분의 1이 지난 3개월째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벤트가를 기준으로 365일 나눈 금액으로 환불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한 달권을 끊겠어요? 다 1년권 끊고 한 달만 사용하고 해지하고 환불받겠죠, 그렇죠?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에서 어떤 딱 명쾌한 결론을 내려줘야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소비자를 울리는 비합리적인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변정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간의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 해법들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대통령실은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받고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있었던 명태균 씨 통화 녹음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모든 답변을 내놓을 거라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한동안 뜸을 들이다가 연기가 아닌 폐지를 결정했는데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최원국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기 대선을 위한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들도 이 대표 결정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만 당론을 결정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어 왔고 지도부가 결단한 것인 만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그동안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해온 민주당이 방침을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반발했습니다. 프레지덴셜하다는 말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실망입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완국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비자 면제 방침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예상하지 못한 조치였다는데 왜 이런 방침을 발표했는지 김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중국 비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오는 8일부터 중국을 짧게 여행할 땐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내년 말까지는 여행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최대 15일까지는 별도의 비자 없이 중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여행을 위해 비자를 받으려면 일주일가량이 걸렸습니다. 학력과 부모님 자녀 정보 등 요구하는 정보가 많은 데다 금액도 부담해야 돼서 불편함이 컸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비자 면제를 발표하는 것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밤 9시에 한국을 포함한 9개 나라의 무비자 시행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당일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는 언급이 없다가 사후에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우리 외교부 소식통은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을 우려해 고민해 왔는데 중국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비자 면제는 통상 국가 간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이걸 깬 겁니다. 현재 우리는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에 한해서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이 비자 정책을 바꾸고 빗장을 푼 겁니까? 먼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 출입국 기록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격하게 줄었던 중국 방문객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국 여행사가 유치한 해외 관광객 국가별 순위를 보면 홍콩이나 대만 등 중화권을 제외하면 한국이 1순위입니다. 중국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외교적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네, 시기적으로 세계 정세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 시작되고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러 밀착이 극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참전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북러를 견제하려는 시도로도 보입니다. 또 지난주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에 걸려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커서 반중 감정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서 중국의 틀에서 벗어나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여행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중국 여행은 50에서 70대의 패키지 여행이 많았는데요. 여행업계는 무비자 정책으로 자유여행을 즐기는 젊은 층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이미 중국행 증편에 나선 곳들이 많아서 부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자연 풍경구 중심의 상품들은 아무래도 좀 중장년층 중심이었는데 대도시 지역 상품을 내놓게 되면은 다양한 고객층에서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치이긴 합니다만 한중 관계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페인 대홍수로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스페인 국왕 부부와 총리가 참사 현장을 찾았다가 수재민들한테서 오물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가 난 세르비아에서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성난 시민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진흙과 쓰레기를 던집니다. 급히 우산을 펴보지만 무용지물. 국왕 부부의 얼굴과 옷은 엉망이 됐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내린 스페인에서 수해 현장을 찾은 국왕이 오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중적 이미지를 신경 쓰는 스페인 왕실이 이번 같은 봉변을 당한 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그만큼 당국의 늑장 대응에 국민적 분노가 컸습니다. 사흘 만에 여성 1명이 구조되기도 했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 200명을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세르비아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기차역 붕괴 참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빨갛게 칠한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의 기차역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어린이 등 14명이 숨졌는데 부실한 보수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생추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물들의 안식처로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도축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동물들의 평온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에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보금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소. 등 위로 떨어지는 볕이 평화롭습니다. 가만히 손을 모으고 단잠에 빠진 곰. 몸 곳곳에 난 상처가 살아온 시간을 짐작하게 합니다. 도살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의 안식처. 생추어리의 모습을 담은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산책하는 돼지와 나이 든 말의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돼지는 생후 6개월 만에, 닭은 한 달 만에 도축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눈빛이나 혹은 동물의 좀 늙은 모습이라든가 어떤 낯선 사진들이 많을 텐데 생추어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한국의 생추어리는 모두 5곳. 강원도 인제와 화천에는 각각 소와 곰의 보금자리가 있고 제주 곶자왈에는 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019년 가장 먼저 문을 연 새벽이 생추어리는 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돼지 2마리의 안식처입니다. 여기. 사진전의 기반이 된 책 동물의 자리는 동물과 함께 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자고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시 쓰자는 목소리가 문화계에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I love you too, Daddy. 아들을 스쿨버스에 태워보낸 검프의 신발에 깃털이 내려앉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평화롭게 숨을 고릅니다. 이 신발은 순식간에 10배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뉴욕 맨하튼 젊은이들이 신고 다니며 되살아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쌓이고 쌓이다 영화라는 비등점을 만나 폭발한 겁니다. 엔진 실린더가 거꾸로 폭발해 불꽃이 튀고 총탄이 쏜 사람 쪽으로 튀는 걸 백파이어, 역화라고 합니다. 백파이어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도 있죠. 주장이 모순되거나 틀렸다는 증거가 드러나도 더 세게 우기는 걸 가리킵니다. 구중궁궐, 구중심천은 인해 장막에 겹겹이 에워싸인 임금을 상징했습니다. 명재상 이항복이 귀양가면서 광해군을 향해 읍소했죠.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루마, 임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켰습니다. 지난 11년의 관례를 깼습니다. 돌을 던져도 맞으며 가겠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국회 개원식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조롱과 야유가 난무하는데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나.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떨어진 지난 1일 그가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보다는 높지 않냐. 대통령실에선 20%와 한 끗 차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심합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 통화 육성도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달 중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뒤 했던 약속 다시 들어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 불리곤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며 말했죠. 제왕적 권력의 상징 청와대를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용산 어떻습니까? 민심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나요? 실망이 환멸로 바뀌고 있습니다. 11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정신승리의 요새 용산이었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퇴근길 무렵부터는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져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낮에도 14도 선에 그치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를 시작으로 내일은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호남 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과 안동이 6도, 대구 8도 등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요. 낮 동안은 15도 안팎선에 그치겠습니다. 절기 입동이자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이른 겨울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